안녕하세요. 일상을 위한 철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사람 마음이 그렇죠. 예,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자신에 대해서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인데요. 타인에 대해서는 잘 되면 조상 탓이고 못 되면 그 사람 탓이에요. 그쵸? 내가 뭘 잘했으면 내가 잘해서고 잘못됐으면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고요. 다른 사람이 잘했으면 환경이 도와줘서고요. 못했으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자기 실력이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입 갖고 두 말을 합니다. 한입 갖고 두 말을 해요. 자, 원인을 찾아내는 방식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유리하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 편해지는 방식으로. 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입 갖고 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철학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는 잘 되면 자기 탓을 하고 못 되면 조상 탓을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잘 되면 조상 탓을 하고 못 되면 그 사람 탓을 합니다. 라고 이 심리학에는 이 귀인이라고 해서 원인을 귀착시키는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철학은 뭐 하자는 거예요? 철학은 내가 자, 내가 잘한 측면과 내가 못한 측면. 외부 환경이 잘 뒷받침된 측면과 외부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 측면. 이걸 다 보라는 게 철학인 거죠. 그렇죠? 다 보라는 게. 심리학은 인간이 이러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원인을 찾아내는 방식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원인을 귀착시킨다 이래서 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방어적 귀인이라고 하냐면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방식으로 귀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랑 탁구 경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졌어요. 그럼 내가 실력이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어디로 가요? 내가 어제 잠을 못 잤다. 내 라켓이 안 좋다. 이렇게 가잖아요. 예.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방식으로 귀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20대 중반쯤에 이제 대학원 등록금 모으느라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걸 갖고 있다가 정말 노상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5바늘을 꼬맸는데 그때 이제 응급실에서 의사가 꼬매주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외과에 드레싱을 하러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가씨가 어쩌다가 얼굴을 이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깜짝 놀라서 강도요? 그래서 이러시더니 밤 10시 넘어 다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녁 6시 반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예요. 나와 생각해도 아니 내가 밤 10시 넘어 다녔어도 강도 잘못이지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밤 10시 넘어 다녔냐고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밤 10시 넘어 다녔다고 말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의사 양반은. 그러니까 일찍 일찍 다녀요. 이렇게 말했겠죠. 예. 그 왜 생각이 그렇게 가죠? 왜 생각이? 자, 저녁 6시 반에 길거리에서 노상강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 마음이 불안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뭔가를 잘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 넘어 다녔냐고 물어보고 10시 넘어 다녔다고 말하면 피해자에게 뭐라고 하고 그리고 나의 아내나 나의 딸은 10시 넘어 다니지 않게 하면 강도를 만나는 일은 없겠구나라고 빨리 안심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사람의 생각은 안심을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철학은 잘 따져서 있는 그대로 인식하라는 게 철학이죠. 예, 그래서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게 되는 인간 심리. 네, 네, 그거를 철학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논리적 인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적용시키는 논리를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시키기가 어려워요. 한입 갖고 두 말 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내로남불. 요즘에 무슨 사자성어처럼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심리적 인식이죠. 예, 1차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검토를 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내 눈에 로맨스인데 남이 보기엔 스캔들에 불과할 수 있고 남이 하는 거 저거 저 사람에게 남인 나에게는 스캔들에 불과하지만 본인 자신에게는 엄청난 로맨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철학적 인식이죠. 인식의 폭을 넓혀서 우물을 넓혀서 그렇죠? 예. 사위가 설거지하면 예뻐 보이고 아들이 설거지하면 미워 보인다. 자연스러운 인식입니다. 자연스러운 인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철학적 인식을 하면, 아, 남의 아들이 설거지하는 건 예쁘게 보면서 우리 아들이 설거지하는 건 밉게 보는구나. 이렇게 되면 철학적 인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심리적 인식을 피할 수는 없는데 심리적 인식을 하는 자기를 쳐다볼 수 있어야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철학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내 생각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한 논리와 타인에게 적용하는 논리가 다른 것을 이중 논리의 문제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 이러는데 이중 논리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논리와 심리의 관계가 참 그렇습니다. 심리는 논리를 비틀고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인식을 하면 심리를 조절할 수 있죠. 뭐가? 논리가. 예. 그래서 아, 남의 아들이 설거지하는 건 예쁘게 보면서 우리 아들이 설거지하는 건 밉게 보는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음, 자녀 세대와의 소통이 쉬워지겠죠? 네. 자,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논리와 심리의 간극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논리와 심리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면 심리의 편파적 인식의 영향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타인의 비논리적인 인식, 심리적 인식, 모든 심리적 인식이 비논리적 인식은 아닌데요. 논리랑 충돌하는 비논리적 인식이 심리적 인식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편파적으로 인식하는 건 내 눈에 잘 보여요. 근데 내가 편파적으로 인식하는 건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편파적 인식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어디선가 하겠죠. 나도 모르게. 그쵸?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하는 편파적 인식을 조절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법을 자꾸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자신의 이중 논리는 알아채지 못하지만 타인의 이중 논리는 예리하게 비판해냅니다. 내가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건 잘 캐치를 못하고요. 타인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면 자꾸 화가 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타인이 한 입 갖고 두 말 할 때 화나면 나도 저렇게 나도 모르게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시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죠. 예.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 비판적 사고의 방법 뭐였어요? 무엇에 대해서든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거죠.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타당한 측면은 뭐뭐고 타당하지 않은 측면은 뭐뭐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지? 이것까지 고민하는 게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타당할 가능성에 치우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하고 논의하면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 생각하려고 노력해보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에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하고 대하면서 타당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식의 균형을 잡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많은 의문이 인생의 많은 의문이 풀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도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좁으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어쩌네 이렇게 소설쓰기가 쉽고 조금 억하심정을 느끼기가 쉽지만 우물을 넓혀서 보면 아유 그래 뭐 저 사람도 음, 우리가 왜 악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아 자기 보호하려니까 악의적으로 해석했지 이렇게 우물을 조금 넓혀보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볼 수 있어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 굉장히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소통하기 어려워져 타인하고 그렇죠? 자, 우리는 타인의 비논리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비논리는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 놓고서 인식이 나의 비논리가 인식이 안 됐을 뿐인데 남들만 비논리적이고 나는 절대 비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겠죠? 내로남불 중에 최고의 내로남불은 뭔지 아세요? 나는 내로남불 안 한다는 내로남불입니다. 나도 어디선가 내로남불 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이죠. 자, 그런 식으로 비판적 사고를 자꾸 훈련하다 보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남자 아나운서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매너가 좋은 편인데 매너가 좋다 보니까 어머 매너 좋으면 바람 핀다던데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면서 매너 좋은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요. 바람 피우는 남자가 매너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까요? 매너 좋은 남자가 바람 피운다가 참이면 이 매너 좋은 남자가 바람 피우는 남자가 홀라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현실에서는. 매너 좋은 모든 남자가 바람을 피울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바람 피우는 모든 남자가 매너가 좋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현실에서 그렇게 홀라당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교집합이 되죠. 교집합이. 교집합이 되는데, 그럼 한번 보실래요? 여기 바탕, 요 바탕. 만약에 한국 남자를 이제 100명이 있다고 쳐봐요. 100명이 있다고 쳐봐요. 요 바탕, 요 바탕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너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람도 안 피는. 예. 그런 분들을 저는 한 50%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여긴 뭐예요? 매너는 좋은데 바람은 안 피는 분들. 여기는 뭐예요? 바람은 피는데 매너는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 왜 바람을 필까요? 네. 근데 여기는 매너 좋으면서 바람 피는 분들이죠. 네. 그러면 현실이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현실이 이렇다고 쳐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매너 좋은 남자는 40명, 그중에 바람 피는 남자는 10명, 10명, 바람 피는 남자는 20명, 그중에 매너 좋은 남자는 10명. 그럼 매너 좋은 남자 중에 바람 피우는 남자의 비율이 몇 프로예요? 4분의 1이니까 25%죠. 바람 피우는 남자 중에 매너 좋은 남자의 비율이 몇 프로예요? 20분의 10이니까 50%죠. 그쵸?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한테 철학 선생님, 매너 좋은 남자가 바람 피는 건가요? 바람 피는 남자가 매너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리고 현실이 이러하다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과 같다면 저는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매너 좋은 남자라고 다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 피우는 남자라고 다 매너 좋은 건 아니지만요. 매너 좋은 남자 중에 바람 피우는 남자의 비율보다는 바람 피우는 남자 중에 매너 좋은 남자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매너 좋은 남자가 바람 핀다고 말하기보다는 바람 피우는 남자가 매너 좋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예. 조금 복잡하죠? 말하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예. 이걸 자꾸 생각 훈련을 해야지 복잡한 현실도 세밀하게, 정교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해서 타당한 측면은 뭐뭐고 타당하지 않은 측면은 뭐뭐인가를 잘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든 문제에서 철학적 성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 특히 필요합니다. 네. 그 예, 뭐 더 얘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 시간이 제한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자제를 하고 다음 기회로 예, 다음 기회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